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가수 조용필. 그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생활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용필은 이곳에서 부인 안진현 씨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 지금 저거 하니까 지금 저 인터뷰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인은 외출 중이고 전화를 하지 말어. 조용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제 저 한국 신문 보는 거지 지금. 그렇게 미국 와셔도 한국 소식이 궁금하신 거예요? 매일 보니까. 요즘 가장 큰 관심사 뭐세요? 우리나라 소식 중에? 글쎄 뭐 이 저 총리설이 뭐 이런 것 좀 많이 뜨고 뭐 그런 거지. 월드컵 때는 어디 계셨어요? 한국에. 같이 대한민국 외치고 그러셨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 안 돼. 조용필은 하루 대부분을 음악 작업으로 보낸다. 그냥 기타리니까 이거 우습게 하지 마라. 나올 거 다 나와. 예전과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전에 비해 분위기가 훨씬 가벼워졌다. 나올 거 다 나온다고 이거. 콘서트 때 한번 늘상 달고 다니던 담배도 보이지 않는다. 집에서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안 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같이 갔는데 담배 끊으라고 그러는 거야 와이프한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담배 안 핀다고 그랬더니 이 기관지가 나빠졌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그때서부터 이거 집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이제 안 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조용필은 현관문을 나가서 담배를 핀다. 예전에는 잠깐도 못 참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를 피던 그였다. 따로 기사를 두지 않고 손수 운전하는 것도 이곳에 와서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글쎄 운전하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면 불안한 것 같아. 차선처럼 어떤 음악 많이 들으세요? 여기 이제 채널 몇 개 해놔가지고 채널 6개 해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틀어놓으면서 좋은 음악 나오면 되는 거. 조용필이 이렇게 외출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인과 함께 장을 본다. 3번. 이런 모습이 조용필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이거는 여보, 여기 체온이 있다.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새우 좀 보자. 새우. Check to see how many pounds is that? 그럼 이거 2개 하고 요거 한 한국 가요계의 황제 조용필. 미국에서 그는 이렇게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있다. 3개. 지금 여기서 내가 잡아갖고 배 되게 고픈데? 조용필의 표정이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냥 아프시다면서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은
안 아프고 아유, 기를 주니까. 따뜻하다. 맞아 여보? 어? 기만 주세요? 다른 건 안 주세요? 아니 다 주시지. 근데 이제 안 아프고 살을 대면은 안 아프고 살을 안 대면은 아프고. 자. 아이고. 땡큐 여보. 너무 맛있네. 해줘. 하나 더 해줘? 형이 무섭게 느껴질 때 없어? 없지? 없다고 왜 자꾸 유도를 해? 약간 좀 잘 쫙. 뭐가 있어 분명히 그들 아니 없어. 있어. 워낙 잘해주니까 뭐.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지만 무대를 내려온 조영필은 오랫동안 외로움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하지만 부인 안진현 씨를 만난 그는 지금 가정이 주는 행복을 음미하고 있다. 음악을 하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난 지 30여 년 만의 일이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가출 소년이었었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고, 우리로서는 뭐 어렸을 때 생각이니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 고집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조영필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냈다. 이게 조영필에 살던 집이야 이게. 여기 살던 집이야. 아는 밭에 컸대 12칸씩. 항랑도 12칸 앞. 조영필은 연전을 하는 유복한 집안의 6남매 중 막내였다. 그대로 홀어서 갖다 맞춰서 지금 살아요. 여기 푯말레 앉아서 기타 치고 농악 놀면은 그냥 앞에 서서 그냥 연필 입에다 물고 그냥 춤을 이렇게 잘 췄었어요.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저러냐고 제 좀 보라고. 지금도 키도 적지만 그때는 더 조그마서 그냥 요만해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다고요. 하여튼 이 손가락이 이렇게 줄 짝급이 쭉 났어서 어렸을 때 그냥 토끼불 뜯고 그냥 언두막에서 기타 치는 거 듣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즐겨 쳤다는 조영필.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예능적 소질이 있다고 적혀있다. 유복한 가정 환경, 형들이 치던 기타, 영필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졌다. 고향의 바다, 산과 들은 자연이 만드는 완벽한 화음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용필은 씩씩한 군인이 되고 싶은 시골 소년이었다. 사춘기에 이르러서 용필은 자신이 공부보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었던 건 누구나 마찬가지. 솔직한 얘기로 공부하기 싫어서 음악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진 것이지.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죠. 용필은 공부를 뒤로하고 기타에 빠졌다. 벤처스와 비틀즈는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야 이 자식아! 열어! 왜 이래요? 가! 그만하라고요! 왜 자꾸 부셔요! 그때만 해도 음악을 하는 것은 딴따라나 광대짓거리로 여겨졌다. 집안에서 용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타 부셨을 땐 굉장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부모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더 그 사춘기 어떤 게 더 뭐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의 반항도 한때의 객기도 아니었다. 영필은 오로지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집을 뛰쳐나온다. 음악에 대한 끌림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었다. 74년 결성한 밴드 조용필과 그림자. 조용필은 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여인숙 옥탑방이 이들의 합숙소였다. 그곳에서 이들은 한국의 비틀즈를 꿈꿨다. 어느 날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성방가로 고발을 해서 당신들 왜 여기서 당신들 정체가 뭐냐, 뚱땅뚱땅 하느냐. 그래갖고 파출소 그래갖고 진술서 쓰고 이수성 기판 같은 데서 거기서 그 약교 갖고 왜 그 전축 그거 듣고 거기서 오선지 작성을 해서 드럼을 칠 수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서 드럼하고 그리고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2년 뒤 돌아와요 부산 항해가 전국을 강타했다. 음악을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지 7년 반. 조용필은 딴따라가 아닌 인기 가수라는 훈장을 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주 목요일 조용필은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향했다. 그때는 7년 반 만이었지만 이번에는 5개월 만이다. 돌아가신 부모님 두 분 다 고향 화성에 모셔져 있다. 이거 욕먹겠다. 번잡스러운 곳이 싫어 그는 거의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런 칼칼한 성격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 아니 아버님이 여기를 아예 정해가지고 여기에 뭐 나를 데리고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네. 그래서 자식들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준비해놓고 가신 아버지. 막내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을 끝내 못 보고 가신 어머니. 그래서 결혼한 이후 조용필은 항상 부인과 함께 찾아뵈곤 했다. 당신 못 와서 그런데 오늘은 안진현 씨가 몸이 아파 같이 오지 못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 얘기해놨으니까 당신 아프다고 다 얘기했으니까 괜찮아. 다 이해하신대. 참 부모라는 건 누구 다 마찬가지지만 따뜻한 분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는요?
가수로 이름을 얻고 나서도 조용필은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별로 없었다. 뒤돌아보면 그에겐 항상 가족보다는 음악이 먼저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조용필이 더욱 음악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그는 오로지 음악 하나에만 매달려왔고 거기엔 자기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련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얻어진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 대마초가 그거 뭐 나쁜 건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들 항상 옆에서 다 하고 근데 뭐 냄새만 지독하다, 에? 먹으면 기분 좀 좋다라는 것뿐이었었지. 그것을 뭐 피고 뭐 이 죄가 된다는 건 그건 전혀 몰랐었죠. 포크송과 기타는 당시 젊음의 상징이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도 젊음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 자유로운 개성에 대한 추구를 박정희 유신 정권은 용납하지 않았다. 퇴폐풍조라는 이름으로 당시 정권은 모든 것을 획일화시켰다. 대마초 연예인 파동은 그런 분위기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 사건이 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됐냐면은 무슨 대마초가 첫째는 도대체 그걸 왜 피워야 되는지, 그걸 피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또 하나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그 사건이 대폭 관심 있게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대중음악인들로 하여금 정말 권력의 눈밖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라는 어떤 공포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금융기관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른바 알아서 기게 만드는, 그야말로 상상력을 고갈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도 시대의 파란을 비켜갈 수 없었다. 더구나 시대는 유신 말기, 긴급조치의 시대였다. 가족들이 함께 이민을 가자고 했지만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제 활동 금지 당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나도 이제 이 음악을 그냥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지워버리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대에 섰던 사람들은 또 그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다시 하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출 이후 혼자 음악 수업을 하면서 얻은 것이었다. (60년대) 음악하는 사람들의 주 활동 무대는 미8군 클럽이었다. 대중음악이라곤 트로트만 존재했던 시절,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서양의 대중음악은 그들의 오아시스였다.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었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을 별로 음악을 하는 걸 좋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들이지만은 돈이라는 건 뭐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일단 그 음악하는 그 즐거움과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했었고, 요새는 이제 물질적인 게 많이 해서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됐는데, 그때는 사실 돈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음악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뭐 즐거움이죠. 뭐 어딜 고생하고 다니고 전국을 다녔지만은 그 자체가 또 젊음이 있으니까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은 컴퓨터와 전자오르간이 필수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악보조차 없었다. 조용필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하나하나 악보를 땄다. 그러고 나서도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별도의 연습실도 제대로 악기도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도화지를 이렇게 도화지에다 이제 그 부장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건반에 그 흰 건반하고 이제 까만 거하고 이제 이렇게 쭉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뭐 도레미 도미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입력을 했죠. 근데 코드는 뭐 다 아니까 그대로 치면 되는 거지만은. 소리가 나는 거를. 그렇죠. 거기서 빨리 그러니까 오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라고 하는 곡인데 연주 시간도 4분 내지 5분까지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악기가 기타도 리드 기타 있고 베이스 기타 있고 뭐 저 드럼 뭐 없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들어야지 되잖아요. 리드 기타면 그거 한 가지만 계속.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악기를 동시에 체보를 체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예. 그래서 놀랬죠, 내가. 기타를 치면서 내 음과 기타 소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손에다가 3도 위를 듀엣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그 스페인 가수죠, 호세 필리시아노의 그 라이마 파이어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간주에 기타 치면서 듀엣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어떤 히어링이나 이제 좋아서 뭐 기가 막혔지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서. 조용필은 정규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그에게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은 없다. 자신의 만족이 곧 기준이다. 이것이 조용필 음악의 근성이다. 이 노래는 그 대표적 사례다. 조용필은 당시 한 흑인 병사에게 생일 축하곡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바비 블렌드라는 흑인 가수가 부른 리드미 온. 조용필은 자신이 흡족할 때까지 연습했고 그 흑인 병사는 원곡보다 낫다며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와요 백사장 세돌아를 갔다. 뿐만 아니라 조용필은 우리 판소리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다. 대중가요는 목과 가슴을 사용한다. 하지만 판소리는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창법을 조용필은 어떻게 모두 구사할 수 있을까? 그 계기는 대마초 파동으로 활동이 묶여 있을 때였다. 사자는데 그 판소리를 해서 그 뭐 조상현 씨나 뭐 이런 분들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이도 굉장히 올라가고 저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판소리를 한 대목을 굉장히 말하자면 흉내죠. 연습하기도 했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붓고 또 특성을 계속 안 나오는 그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뭐 소금물이 뭐 목에 또 좋다고 그럴 때 이제 소금을 먹고 그리고 또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참 좋지만 참 원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인생 극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용필의 창법은 완전히 탈바꿈된다. 주제가 작곡 노래 조용필.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1979년 12월 그리고 기회가 왔다. 주제가를 만드는데 이 작곡을 누구한테 부탁하고 노래를 어느 가수한테 부탁할까 이게 참 고민이었는데 그때 마침 조용필 씨가 다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조용필 씨는 그 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인기 절정이 있었고 해서 이 조용필 씨한테 부탁을 해보자 하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외국의 대중음악을 섭렵한 내공, 한국의 판소리를 터득한 창법, 그것의 결합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창밖의 여자 조용필의 폭발적 인기,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새 시대를 예고했다. 표를 얻은 조용필. 오늘 아주 성복이 터지셨습니다. 눈물이 상당히 투명한 눈물을 흘리네요. 남자 가수상 부문이 되겠습니다. 네. 총 투표 708표 중 제가 발표를 네, 축하합니다. 총 투표수 504표 중 357표를 얻은 접니다. 조용필. 조용필 1인 제국 시대.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갔다.
기도하나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라 가슴과 가슴이 전화는 사랑의 소리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이건 무슨 사랑 어떤 사랑에 나의 모나리자 이런 표정은 싫어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리고 조용필에 이르러 대중가요 최초의 팬클럽 오빠 부대가 탄생됐다. 조용필은 이제 한국 음악 사상 처음으로 대중음악의 주력적인 수용자층을 10대 후반 하이틴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전까지 70년대가 어떤 그 20대 그 대학가 청년 지식인들을 그 문화적 주체로 세웠다면 80년대 조용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대중문화의 영원한 어떤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문화가 드디어 이 땅에 출현하게 되고 음반 산업 자체가 이제 그런 10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근대적인 형태의 시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얄미운 거 있지. 맞아. 너무 맛있는 소리 있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조용필에 대한 수요는 10대를 주목표로 하는 광고 쪽에서도 급증했다. 먹는 바나나 맛 시원한 두리스바 달콤한 초콜릿과 바나나의 맛.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을 스테레오 사운드가 현장감을 더해준다. 이것은 80년대 들어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산업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시 호스티스 영화의 퇴조로 고심하던 영화계에서도 조용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인기 절정의 여배우 유지인, 돌풍을 몰고 떠오른 스타 조용필. 이 영화는 키스신 거부 등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날 조용필 씨가 저보고 그 유재학 씨하고 다 같이 유진 씨 저녁 먹으러 갑시다 한 매니저분. 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저녁값 있어. 나도 돈 있으니까 그 각자 알아서 가서 밥 먹어.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참 못했었죠. 근데 왜 그러지? 워낙 자존심 때문에. 네, 자존심도 있고 워낙 제가 좀 그때는 잘났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뭐 이뻤죠. 그럼요. 그때 당시에 최고였었는데. 그리고 나는 제일 그 신기한 게 이제 감독이 이제 카메라 대고 울어 하면 바로 우는 거예요. 아, 그거 아주 이야, 저 사람은 또 역시 다른 사람이다. 가수 조용필의 서울집. 그동안 우리 대중가요계를 지배해온 그의 전리품들이다.
미국에서 그랬듯 여기서도 그의 하루는 단조롭다. CD를 듣거나 시집을 읽고 부인과 하루 두세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다. 무대 밖의 조용필은 의외로 소탈하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와이프는 야채를 많이 먹어. 육수가 달아. 나도 마찬가지고. 음식 궁합이 맞으시는 거네요. 아, 딱 맞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무대 위의 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닭살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한국 사람은 김치 빼면 오진이야. 그래. 사실 용필 형 정 되게 많아요. 정 해프고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따르거나 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비싼 악기도 에이씨 너 가져 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보고서 시계 없네? 자기 차던 시계 풀어주고 주머니에 뒤져가지고 용돈 주고 뭐 이러는 타입이거든요. 우리는 무대에 선 조용필의 앞모습만 봐왔다. 그 역시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길 원치 않았다. 86년, 87년 무렵부터였다. 스타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이라지만 그는 아예 가수를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다. 보도가 그렇게 오보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예인도 사람인데 살다가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러면 그냥 뭐 무섭게 정말 핥히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고통은 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조용필은 그 무렵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하곤 한다. 대중매체의 무차별 폭로, 87년 위대한 탄생 멤버의 표절 시비. 그는 처음으로 가수가 된 것을 후회했다. 무대와 대중을 떠나고 싶었다. 그 무렵 그는 산장의 여인을 부르곤 했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과 물리치고 그때 힘들 때 이런 걸 다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재물이나 인기보다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기는 사랑 못할 것 같다 그러고 사랑 안 해. 안 해. 난 이제 사랑 못해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 91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92년 발표한 음반은 대중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절대 고독의 시기.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돌아갈 고향이며
곧 자기 자신이었다. 조영필이 미국에서 귀국한 것은 지난 8월 말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고 이주일 씨 위패가 모셔진 봉은사부터 찾았다. 조영필과 함께 80년대를 지배한 코미디 황제 이주일. 그의 바보스러운 웃음은 조영필의 절기와 더불어 80년대를 설명하는 양면이기도 하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래서 조영필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회의가 2시간을 넘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양쪽 플라잉에 하게 되면 이번 무대 스텝에 앞으로 다가올 전국 순회 공연을 점검하는 스텝회의다. 조영필에게는 관객과 직접 만나는 콘서트가 최우선이다. 그만큼 그가 공연 무대에 쏟는 관심과 투자는 보통 가수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냥 영상 안 때릴 때는 거기다가 이 페인팅하고 이런. 오케이, 뭔 말인지 아는데. 지난 5월 동대문 운동장 공연 리허설. 콘서트에 쏟는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연주자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총감독처럼 하나하나 점검하는 조영필. 그동안 수천 번의 콘서트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직접 확인한다. 콘서트는 방송과 달리 NG가 있을 수 없다. 단 한 번의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이번 공연에 어떤 가령 허공이라든가 이런 노래가 선택이 됐다. 그럼 그 곡을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 만큼 히트가 다 된 곡이고, 또 지금 그 조영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입장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조영필이 갖고 있는 폭발력은 그런 축적에서 나온다. 처음에 생각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굉장히 귀여웠고, 실제로 봤을 때. 예. 또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참 귀여운 사람이다. 그랬고 힘이 보여요. 그거는 표현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수 없는 일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예요. 요즘 조영필은 디스커버리와 디즈니의 DVD 영상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자연과 우주를 담은 영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힘을 무대에 접목시켜보고 싶어서다. 이렇게 그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히트한 외국 음악,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베스트 100를 만들어놓은 저기가 있어요. CD가 있어서 그걸 쭉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전부 쉽다. 그게 결론이에요.
전부 노래가 쉽다.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럼 쉬우면서도 그러면 메시지 전달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 그것이 가장 이제 어려운 거고 그것을 만들자고 하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억누르고 어렵게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음악적으로 충분히 하고 싶으면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하는 것이 이제 가요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사람의 욕심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슬픈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낸 음반이지만 최근 들어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중의 인기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대중음악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절묘한 조화를 조용필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2002년 52살의 조용필은 또 하나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 조용필은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열정도 뜨거웠다. 하지만 재능은 꺾이기 쉽고 열정은 식기 쉽다. 조용필이 탁월한 것은 다른 데 있다. 시련의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그 믿음을 대중과 공유해 나갔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창했고 대중은 온몸으로 환호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조용필의 신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조용필, 그 이름은 우리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토요일 오후 여의도. 가랑비가 오는 가운데 30대 여성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흔히 보는 영업사원들은 아닌 듯하다. 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산도 갖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저기 올라오는데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오빠는 신의 아들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셨을 거고 집에서 아저씨는 뭐라 그러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해주니까 내가 다니고 가라지 서울까지. 그럼 지금 집이 어디신데? 집 부산이에요. 이날 행사는 팬클럽이 영원한 오빠 조용필을 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무대 설치와 음향기기, 간단한 저녁 식사까지 소요경비 1,000여만 원이 모두 팬들의 자비로 충당됐다.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TV에서만 멀어졌을 뿐이지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 숨어있는 팬들은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 음악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필 씨를 좋아하시는 분! 저녁 6시 식전 행사가 시작됐지만 모인 사람은 30-40명 정도에 불과하다. 안동에서 올라온 윤석수 교수. 그는 20년이 넘은 골수 팬이다. 늘 새로운 거를 창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수십 년간 30년간 음악을 하되 늘 새로운 거를 도전해하고 그래서 우리 팬들을 항상 팬들을 깨어있게 만든다는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8시 행사가 시작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과 성별 나이에 구분 없이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용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화면을 보는 것,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조용필은 팬들을 열광시킨다. 도대체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가수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아마비 장애인 윤현우 씨는 그것을 믿는 사람 중 하나다. 윤현우 씨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은 3살 때였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는데 알았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나이가 들고 신체 장애의 벽을 깨달으면서 윤현우 씨는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도 계단만 쳐다보게 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축구 뭐 이렇게 산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15살 때 조용필의 노래를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거의 뭐 헤드폰을 안 끼는 날이 없고, 뭐 밤에 잘 때 잠자리에 자면서도 끼워놓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 음악에 푹 빠져서 살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윤현우 씨가 외출하는 경우는 거의 조용필의 음반을 사기 위해서다. 아빠 다녀오세요. 소년 시절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것도 조용필의 음반이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를 샀고 원하는 음반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게 됐다. 그리고 청계천까지 뒤지고 다닐 정도로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다. 또한 그 중에서 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LP판, 제가 조용필이란 이름을 알게 했던 그 곡, 단발머리가 들어있는 1집 앨범. 이 노래가 없었다면 윤현우 씨는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굉장히 신선했죠. 그런 종류의 음악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니까 완전히 머릿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놀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뭐 코드 진행, 거기 나오는 악기 소리, 뭐 그리고 그 가성으로 이렇게 뱉는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대중가요는 성인들의 천유물로 여겨지던 시절, 음악을 좀 듣는다는 청소년들은 팝송을 주로 들었다. 그런데 팝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래의 대중가요도 아닌 새로운 노래가 나온 것이다. 전혀 다른 리듬이었었고 또 음악도 많이 틀리고 또 이제 가사가 70년대하고 좀 많이 좀 다르게 변했고 리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트가 된 거고 단발머리로 인해서 이제 어떤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부산에서 밴드 활동을 하던 조영필은 무명 시절부터 여성 팬들이 많았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의 인기가 시작된 것도 부산이다. 그리고 지금도 오빠 부대의 원조 단발머리 세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가면 차 따라가다가 떨어져서 울고 막 그랬잖아. 진짜 우리 그때 숙소 자리 어디지? 너무 좋아. 이거 맨 앞에 여기 아니가? 이거 문도 여러 개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옛날에 오빠 여기서 이래 보잖아. 보다가 콘서트 들어갔는데 오빠가 생명을 부르는 거야 무대에서. 생명을 부르고 있는데 오빠가 생명 부를 때 어떻게 포즈했냐 엔딩에. 이렇게. 이거였잖아. 생명이 하는데 갑자기 어떤 팬이 튀어 올라가는 거야. 겹쳤어. 이 자세로. 그 팬은 그냥 내려가고 바로. 쥐두고 맞았지. 오빠를 보기 위해 끼니도 걸은 채 밤새 호텔 앞을 지키고 오빠를 따라다니느라 수업을 빼먹던 단발머리 소녀들. 30대 후반의 주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오빠 부대로 남아있다. 노래 소리가 없어 공부 안 돼. 그래. 맞지?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허공요. 허공요. 자, 박수.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조영필! 조영필! 부산 지역의 위대한 탄생 팬클럽 모임. 6개의 조영필 팬클럽 중 하나다. 내 혼자 써주네. 진짜로 반가워요. 술 좀 먹어라, 술 좀. 오빠 닮았으면 오빠 팬은 그냥 하는 줄 아나. 태연이랑 뭐 유나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창가에 서면 하는데 이렇게 먹다가 딱 멈춘 거예요. 숨이 딱 멎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특이한 노래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호흡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친구 따라 공부하러 간다 꼬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TV 가요 톱10 나오는 생명을 듣고 그때 그 기분은 말로 못하죠. 교문 밖을 나온 10대 소녀들은 조영필의 공연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조영필과 함께 뛰며 소리 질렀다. 오랜 세월에 기나긴 나를 묻어두었던 사랑의 아픔 그대는 아직도 멀리하지만 나는 그대를 사랑해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당시 10대들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조영필의 노래가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검은 교복도 무거운 책가방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감정에 굴곡이 심한 노래와 쥐어짜는 듯한 그의 가창력은 10대 소녀들에게 일탈의 극치를 맛보게 했다. 베이스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100% 노래는 신경을 못 써서 들거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브에서 확실한 보컬을
연주해 주시는 분은 조용필 선배님밖에 없다. 비련이 80년대 10대들의 노래였다면 허공은 80년대 성인들의 노래였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흔히 트로트로 알고 있는 이 노래는 사실은 왈츠, 3박자 리듬이다. 40, 50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온 날들을 떠올린다. 20, 30대들에게 허공은 80년대 중반 좌절된 민주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다.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그 슬픈 이야기. 그 가사라든가 노래가 정말 그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대변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대다수 국민들이 뭐 암울하게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진짜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81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한 이일로 씨. 그는 당시 운동권 학생들도 조용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이유가 뭐 조용필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친화성도 있지만 비록 그 조용필의 노래는 어떤 뭐 가령 정치적인 진보성이라든가 어떤 투쟁성은 그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필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자체가 어쩌면 뿌리 뽑힌 자들 그리고 혹은 광범한 민중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조용필 노래의 대중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워싱턴에 있는 동안 조용필의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내놓은 최신 영상음반을 구입하는 것이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없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서로 통하고 또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있었는데 그냥 살아갔나 봐. 근데 봐서 벌써 이제 한두 가지 전부 라이브니까 조명하고 무대 세트하고. 지난 5월의 서울 공연 리허설. 그동안 조용필이 봐두었던 자료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자리. 우리 타임이 아까 지금은 조금 늦었다고. 연습이 되풀이되면서 무대 연출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소리가 문제다. 이번 공연 장소는 동대문 운동장. 실내가 아닌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 문화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최대한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악은 우선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뭐 지금 이 시대에 좋다고 본다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내 노래가 생명이 길어진다는 생각은 항상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미래를 봐서 아 이거는 이 다음에 누가 들어도 뭐 내가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막이 오르기 직전.
15,000 객석은 가득 찼다. 20년이 넘은 가수 조용필에게 관중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더구나 이번 공연은 그가 올 들어 대중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무대를 지나 또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는 조용필. 그는 등장부터 색다른 방법을 택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스크린을 수놓는 수십 개의 조명, 5개를 고리한 사운드, 스모그 속의 위대한 탄생, 그리고 조용필은 구름을 걷고 나타나듯 신비롭게 등장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사이키 조명은 관중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전에 없이 화려하고 극적인 오프닝이었다. 멀리 보면서도 항상 새롭게 대중들과 만나온 조용필. 이것이 그의 음악이 20년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관중들은 그의 새삼스러운 노래에서 매번 새로운 생명력을 느낀다.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가득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그토록 아쉬워 정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못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런 표정은 싫어 정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됐어요. 서울 송파구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유희녀 씨. 유희녀 씨는 아직도 5월 동대문 운동장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고 있다. (76년) 처음 조용필을 TV에서 본 이후 유희녀 씨는 25년째 조용필의 팬이다. 그때 텔레비에 처음 나왔던 모습이 지금도 이제 있어요. 그때는 좀 빈약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 그림 있고 갈매기 날고 뒤에 이렇게 뭐 그림으로 평풍 쳐놓고 나룻배 그림 하나 있고 가만히 서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는 모습. 또 뭐 슈퍼마켓 안에 있는 작은 쪽방. 이번에는 조용필의 공연 자리와 음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는 남편도 팬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반찬값을 아껴 사 모은 앨범들이다. 피나는 노력 끝에 구했어요. 조용필의 오랜 앨범들. 이 중에는 강원도까지 가서 구해온 것도 있다. 남편 모르는데. 얼마 전에는 조용필의 귀국 장면을 비디오에 담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샜다. 가까이 가시지도 못하고. 네, 멀리서 제가 숨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숨어서 찍으셨나 봐요. 목걸이 하나까지 조용필과 관계돼 있다. 그죠? 사람들은 이거 절마큰 줄 알아요.
노래는 제가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꿈? 예. 왜? 어떤 꿈이 노래요? 이제 93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 하실 때 그 꿈 부르시면서 굉장히 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일반 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 아마 따라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신 게 있어서 그때부터 그 꿈을 좀 다르게 듣죠. 조용필이란 가수는 무대 위에서 냉정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관객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3년 공연 때는 그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그 무대에서 연속 9번의 앵콜을 받았다. 아홉 곡인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계속 이제 안 가니까 어떤 나로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느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오히려 관객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객한테 감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눈물이 안 날 수밖에 없지. 안 날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런 모습에 유희녀 씨 역시 감동을 받았다. 네, 내려요. 또한 조용필은 고달픈 삶의 위안이기도 하다. 차 시동 켜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그걸 못 주죠. 그러니까는 힘들게 일하거나 모든 또 이제 손님들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그냥 조용필님 생각하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죠. 모든 피로가 다 가시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래요.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밤 1시. 그런데 이들 부부가 향하는 곳은 집과는 반대 방향이다. 차는 방배동 쪽으로 향하고 있다. 드라이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게다가 코스도 적합하지 않다. 크게 하지 마요. 유희녀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조용필의 집 앞이다. 사나흘에 한 번 이들 부부는 이곳으로 드라이브를 온다고 한다. 켜 있어. 창문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시동 꺼요. 가만 있어. 알았어. 비켜봐. 차를 바짝 대놓고 해야지. 담배 한 보루는 경비에게 집 잘 봐달라는 인사다. 드렸어요? 계시대요? 네? 경비 아저씨 다행히 안 주무셨어. 살살 닫아요. 아유, 이 사람 뭘? 다 들려요. 아빠 보시면 안 돼. 이건 실내야. 우리는 살짝 왔다 가야 되는데 오늘 불이 켜 있어서. 버디칼이 조금 열린 것 같아.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내다보시면 기분 날아가겠지. 당신은 어제 만나뵀잖아요. 서울 상도동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수의사 김학수 씨. 이제만 더. 아이 아파. 힘들어. 자. 하지만 그는 틈틈이 조용필 노래를 전파하는 인터넷 방송 DJ로 변신한다. 위대한 그 DJ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곡으로 꿈의 아리랑 우리 필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의 아리랑입니다.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진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진짜 방송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실수도 되게 많아요.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료하면은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다 흘러나가고 생방송으로 막 개들 짖는 소리 다 나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 그래서 엽기 DJ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한번. 그가 맡은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아이디도 조용필의 노래 고독한 러너에서 따왔다. 회원들이 신청을 해요. 제 이제 여기 방송 아이디가 고독한 수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직접 신청을 해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접 방송. 요즘 뭐 엽기 DJ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좀 재밌는 방송, 지루하지 않은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거죠. 제일 많이 신청을 받으신 노래가 어떤 거예요? 내 이름은 구름이야라는 그 필립 노래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창밖의 여자를 들은 후 기타를 배우고 밴드부의 꿈을 키웠다는 김학수 씨. 긴 세월 살아오리라. 지금은 고독한 수의사가 됐지만 그의 삶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조용필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워도 그댈 위해 이슬처럼 잊으리라. 조용필의 노래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런 대중들의 삶 속에 있다. 대중들은 그의 노래와 함께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자주는 못 뵙습니다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뵙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세월은 지났어도 예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했군요. 오늘 아주 좋은 밤,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지난 9월 초 일본 동경. 시내 한 카페에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 있다. 조용필의 일본 팬클럽 용필통신 회원들이다.
あ、韓国ツアーいつのこれいつだろう。全部持ってる。いや恥ずかしいんだけど。この人。ハワイと行きましょう。若い時。可愛いよね。ね、可愛いよね。それが松本可愛いよね、真ん中の人。真ん中の人だけなの。すごく珍しいやつだね。スタッフ T シャツなんだけどね。87年に。これはファンの今までのファンクラブの。 이들 역시 20년 가까이 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용필이 일본에서 처음 공연을 가진 것은 1982년. 1984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외국의 대형 가수에게만 공연이 허락된다는 무도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일본의 팬들은 그때의 공연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名前しか書いてないよね。うん。武道館喋って。もう何も頭の中パーですね。はい。もうしばらく家帰っても1週間ぐらいはパーです。ずっとここから離れないんですよね。はい。何をしてても。 家のことしてても自転車乗ってても長さんが目の前にこうあるんですよ。どうにも拭えないんです。そうそうそう。お金が入ってこないねこれね。 노시로 씨는 그때의 입장권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일본의 조용필이 알려진 것은 돌아와요 부상회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다른 노래들이었다. 아, 初めて彼の音楽を聴いた時なんかこう鳥肌の立つようなこう言葉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鳥肌の立つようなそのなんていうか感動を覚えたのを今でもはっきりと覚えてます。歌を聴いた時にね言葉ではなくもう韓国語だったから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言葉ではなくなんかものすごくストンと奥深いとこまで直接入ってきたような感じがしたんで。 それが何なのか私今だかって分かりません. 도쿄 한복판에서 서울 서울 서울이 불려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조용필의 노래를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다. 그런데 노시로 씨 반응이 심상치 않다.本人が立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して。見えました今。
ステージでさっきの曲を歌ってる姿はっきり見えました。はい。도쿄에 있는 한국 전문 서점. 이곳에서 일본의 조용필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조용필 화보집은 물론 수기와 오래된 노래책들까지 구비되어 있다. 조용필 후반메이도네. 팬들의 주소는 조용필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기록해둔 것이다. 悩みとかね、苦しみとかなるじゃないですか。まず人間としてその病気のためとか悩みとかあるものをチョヨンピルのその魂に迫る歌がね、安らげてくれたという感じがすごい強いですね。뿐만 아니라 조용필은 일본 대중가요계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30여 명의 일본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다. 일본의 대표적인演歌 가수 덴도 요시미와 함께 스페셜 쇼에 출연할 만큼 조용필은 일본에서도 빅스타 대접을 받았다. 조용필은 일본 활동을 위해 일본어를 배웠다. 그리고 조용필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본 일본인들은 그를 통해 한국을 배웠다. そうですか。大好きです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私のどこが好きなのかな。ひょっとしたらもしかしたら私のこのつぶらな瞳、それともこの美しい笑顔。男顔負けの声です。なんや声かいな。歌手の方ではやっぱり日本と韓国で音楽でこう友好を結んだ一番功労者だと思うんですよ。調査をして韓国っていう国にあれですけど知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それで歌だけじゃなくていろいろ食べ物とかそう歌もそうだけど。がないでしょ。あ本当だこれ。 조용필의 노래가 좋아서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음악 평론가 히데오 씨. 그는 한국 노래 평론집까지 냈을 정도다. お腹の底からこう込み上げてくるようなね、要するにその劇場っていうんですかね、日本の言葉で言うと情熱的な歌唱ですね。それとあと、パンソリーを彷彿とさせるようなね、民族的な韓国人のチャンですか、そういうものを感じました。 정서의 차이를 넘어 일본인들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 조용필의 노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공간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조용필 노래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조용필은 무엇보다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만드는 음악인이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 그는 하루 종일 곡을 만드는 일로 보낸다. 그의 음악은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과거를 되돌아볼 줄도 안다. 미래와 과거의 갈등이 현재의 그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안 되네 저.
세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무래도. 고추잠자리는 어려서 이 어떤 그 시골에서의 어떤 친구들 뭐 그런 것들, 고추잠자리나 또 못 찾겠다 꾀꼬리 같은 경우는 다 그 맥락이라고. 자기 어떤 성장을 해서 어렸을 때의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뭐 그런 곡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참 자주 잊어먹는데 어떤 그 아주 그 꿈 같은 과거를 잊지 말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든 곡이 두 개가.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고추잠자리. 이 노래의 성공은 성인 가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냐고, 그 당시에 그 모 레코드 관계자 뭐 문해부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는 이건 노래 될 수 없다고 그냥 몽골을 저쪽으로 치워놓기도 하고 그러셨던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조용필 씨가 가지는 안목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음악적인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늘 같으니까 이제 그런 제 글을 보고 또 그걸 곡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지난 5월 공연에서는 캐나다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했다. 이런 과감한 시도 역시 조용필다운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50살이 넘는 나이에 그가 후배들에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유다. 항상 그 음악이 나올 때 제가 조용필 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장 정서, 토속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창자인데 본인이 이렇게 프로듀스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지극히 세련된 그리고 나 몇 살인지 모르겠지 막 이런 쌍노래가 딱 나올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인데, 왜냐면 뭐 청춘 시대, 그다음에 한가, 황진이 같은 그런 곡들은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야, 너네들이 음악 하려면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라. 최근 조용필은 또 한 차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PD가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아니 따라오시면 되지 않나요? 휴대폰이 또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만 팬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또 그것을 지켜왔다.
제작진으로부터 특별한 팬들의 사연을 전해들은 뒤 생긴 변화였다. 전에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막 얼떨결에 가는 거라 가지고. 천 건 들었나 봐. 천 건 들었어. 천 건. 왜 들었지? 왜 나한테 안 넣는 뭐 드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도 뭐 잘못된 거 왜요? 그게 말이에요. 유신여 씨와 윤현호 씨, 김학수 씨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다. 깃집 좀 해주시지. 와야 되겠네 이제. 팬 경력 20여 년 만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대면이다. 전화 온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전화 올 데 없어. 언니 먹었으니까 그 정도야. 아닌가 봐.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어깨도 들썩 한번 해줘. 정말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주름살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조용필이 오늘은 대낮에 번화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고마웠네. 왜 그래? 연우 씨 빨리 마시고 받으면 되잖아. 사실 그동안 조용필이 팬들과 접촉을 꺼려온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두려운 존재가 팬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 받았다고 별걸 다 세면 된다. 자신 있게 하세요.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여러 음악이 지금도 뭐 이쪽이 아닌 딴 쪽도 있을 거고 듣는 음악들이 또 저런 거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외면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땐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상태로 가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음반을 내놓으면 또 그것도 하여튼 그런 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 더 팬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오랜 세월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음악적 좌절의 시기를 거쳐 질긴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조용필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2년 우리가 만난 가수 조용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다. 10년 뒤, 50년 뒤 그에 대한 기록은 계속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